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대가로 100% 확실하게 90만 원을 받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 90%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즉 10%의 확률로 아무 수익도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다수는 무조건 9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선택하실 겁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전자, 즉 100%의 확률로 90만 원의 수익을 선택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이 100% 확실하게 90만 원의 손실을 보아야 하는 경우와 90%의 확률로 1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강의실에서 물어보면 대다수가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대값 혹은 기대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 90만 원의 수익이 100% 나는 경우하고 100만 원의 수익이 90%의 확률로 나는 경우 기대값을 구해보면 모두 90만 원으로 동일하고 또 손실의 경우도 모두 마이너스 9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익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서는 수익의 기대값은 같은 90만 원이지만 사람들은 확실한 100% 90만 원 수익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손실의 경우는 그 양상이 반대로 나타나죠. 즉 손실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의 기대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90만 원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확실한 90만 원의 손실보다는 90%의 100만 원 손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계산기처럼 90만 원의 수익과 90만 원의 손실이 모두 동일한 절대값 9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만 원의 손실을 90만 원의 수익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고 같은 금액의 수익으로 느끼는 긍정적 감정보다는 같은 금액의 90만 원의 손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훨씬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경우 10%의 확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할 부정적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비록 조금 작은 수익이지만 확실한 수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100% 손실을 보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실을 피할 수 있는 10%의 희망을 걸고 조금 더 큰 돈인 100만 원 잃을 확률이 90%인 그런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적은 수익에 급히 팔고 손실이 날 때에는 그 주식을 빠르게 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소위 경제적이고 논리적인 인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대값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기대값이 같은 경우 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대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가령 로또나 도박, 보험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적은 기대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카지노와 보험회사에 기꺼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게임을 하고 또 보험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의 수학적, 금전적 가치, 즉 기대값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같은 이런 주관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효용, 유틸리티 혹은 효용 가치라고 부르죠. 따라서 도박의 경우 기대 가치가 마이너스지만 가령 도박을 즐기는 사람에게
도박의 기대 효용은 플러스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투입해서 8,000원을 딸 확률이 10%이고 1,000원을 잃을 확률이 90%인 슬롯머신의 경우 기대 가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00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도박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 이겼을 때 얻는 8,000원에 더해서 쾌감이 포함된 효용이 9,000원이고 1,000원을 잃었을 때는 사소하다라고 느껴서 그 효용이 마이너스 1,00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9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대 효용은 플러스 9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도박이나 보험 등이 어떤 사람에게는 플러스 기대 효용값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효용을 금전적 가치보다 작게 느끼고 보험이 없을 경우 들어갈 어떤 금전적 부담과 위험,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가치를 주관적으로 높게 생각하면 보험 구입의 기대 효용은 플러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득이나 손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치와 정비례하지도 않고 또 이득과 손실 구간 각각에서 판단하는 주관적 가치의 그 변화 기울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카너만과 트버스키 교수의 연구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해서 2002년 카너만 교수는 인지심리학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이 전망이론에서 손실과 이득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주관적 가치의 함수를 표현하였는데요. 함수의 그림을 보면 이득 구간에서의 주관적 가치 증가 속도보다 손실 구간에서의 가치의 하락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며 이득과 손실이 극단적으로 갈수록 그 주관적 가치의 증가나 하락 폭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돈, 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득을 보았을 때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느끼며 금액이 점점 커지면 그 금액들 간의 차이에 대한 주관적 가치는 점점 줄어듦을 보여주는 그런 함수 그래프입니다. 수당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했을 때 느끼는 가치와 수당이 1억 원에서 1억 100만 원 증가했을 때 느끼는 가치, 사실 같은 100만 원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이들의 연구는 주관적 기대 효용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고 특성이나 개인의 인지적 특성, 가령 기억이나 주의, 언어적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확률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판단 오류를 유도하는지를 경험적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A 서점에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15,000원 하는 딱딱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같은 책이 요 100m 떨어진 B 서점에서 10,000원에 판다고 알려줬다면 여러분은 A 서점에서 B 서점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원했던 모 유명 회사 제품의 명품 시계, 가격은 350만 원. 이 시계를 사기 위해서 A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 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같은 시계를 요 100m 떨어진 B 백화점에서 5,000원 싼 349만 5천 원에 파는데 그런 걸 이제 알려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A 백화점에서 B 백화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다수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처럼 더 싼 책을 사기 위해서는 B 서점으로 가실 테지만 시계의 경우는 그냥 A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이나 모두 100m를 걷는 수고를 통해서 5,0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두 경우 모두 같은 행동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카너만과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같은 5,000원이라도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들 때 느끼는 주관적 가치는 350만 원에서 5,000원 줄어들 때 느끼는 그런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가치 판단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등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기전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카노만과 트버스키의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600명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A라는 백신을 사용하면 200명을 살릴 수 있고 B라는 백신을 사용하면 33.3%, 약 3분의 1의 확률로 모두 살리거나 혹은 3분의 2의 확률, 66.6%의 확률로 모두 죽는다면 어떤 백신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다수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200명을 살릴 수 있는 A 백신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표현을 바꿔서 600명이 바이러스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C라는 백신을 사용하면 400명이 죽게 되지만 D라는 백신을 사용하면 33%의 확률로 모두 살리거나 66%의 확률로 모두 죽는다. 당신은 어떤 백신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D 백신을 선택합니다. 사실 위의 모든 백신이 살릴 수 있는 기대값은 200명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질문은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대안, 백신 A를 포함한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은 확실하게 죽는 대안, 백신 C였죠. 그것이 포함된 것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기대값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틀 효과, 영어로는 framing effect라고 부릅니다. A와 B 두 명의 유력 후보자가 경쟁하는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 후보에게 투표를 하셔서 A 후보자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나 B 후보를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 두 주장은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이득에, 후자는 손실에 무게를 두어서 판단을 내리게 한 것이고 같은 이득과 손실의 양이라도 사람들은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이용한 네거티브 전략인 것이죠.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대안과 그것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관적 가치 판단의 왜곡 현상을 언급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다 알기도 어렵고 확률 역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이 옳았고 어떤 결정이 다른 결정보다 더 나은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가령 대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중에 혹은 여러 취업의 대안들 중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때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사원을 채용하고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을지 우리의 의사결정이 판단이 옳았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은 타임머신으로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고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측만 할 뿐 검증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은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다른 변인들과 무수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처음에 사소한 결정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미처 예상치 못한 커다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안들을 곰곰이 다 따져가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 결정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주관적 가치나 혹은 만족감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다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 그냥 마음에 드는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만 찾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 다이스터하우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2006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는데요. 이들은 복잡한 판단 과제일수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든가 수학을 문제를 푼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요인들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인지심리학자인 샤이 덴츠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했던 연구에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때 위원회가 점심 식사 바로 전에 심사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가석방 허가가 나지 않았던 반면에,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 후에 심사한 사건은 약 60%가 가석방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석방 결정이 순전히 이성적인 판단, 법과 사실에만 근거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편향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억이나 표현 방식,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들에 의해서 시시각각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